인물 관계도인데 핍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매슈 포킷, 그죠? 우리 허버트 포킷의 아버지죠. 이 허버트 포킷의 어머니가 참 흥미롭죠. 예, 귀족병에 걸린 여성입니다. 이 튜터스라고 했죠. 네, 스승입니다. 그리고 미스 헤비섬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촌이고요. cousin to 미스 헤비섬. 에스텔라를 사랑하고요. 미스 헤비섬이 레이징하고 기르고. 소설을 읽으실 때 이런 그림 그려보는 훈련 하면은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이거예요. 인물 관계도 그리기. 그러니까 작품마다 달라요. 다르게 그려야 돼요. 근데 이건 핍이 중심에 있으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니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개통수처럼 그리면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보면은 여기 에이블 매그위치 이랬죠? 여기 트리스 카인들리 이렇게 나오죠. 핍이 친절하게 잘 돌봐준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제걸스 있죠? 가디언 오버. 이게 후견인이란 얘기죠. 여기 보면은 secret benefactor to Pip through 이랬죠. 그러니까 이 핍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제걸스를 통해서 상속을 해준다. 그리고 비디하고는 친구가 된다. 그리고 미세스 조하고는 시스터이면서 양육한다. 이게 따끔이. 응? 피커링, 회초리입니다. 그리고 조 가절이 있죠? 조 가절이 이렇게 마차로 얘기를 했네요. 예. 친절하게 아주 잘 대해준다. 화살표 잘 봐야 돼, 화살표. 그리고 허버트 포킷 있죠? 서로 싸우죠, 처음에. 세티사우스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 얘는 아버지다.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인물 관계도를 그려놓으면은 일단 재미도 있고요. 그 소설을 한눈에 나중에 딱 읽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안개 낀 습지, 등대와 교수대. 이 습지의 메타포는 나는 이중적으로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축축하고 안개가 자욱하고 뭔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탈출한 죄수들이 많이 우울대는 것 같죠? 여기서는 둘만 나오지만 감옥선이 보이고 이게 대포 소리 들으면서 다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는 거 보니까 뭔가 불길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 가저리가 삶의 터전을 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습지는 현상적으로 보면은 뭔가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모든 그 생명들이 깃드는 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습지 나오고요. 검은 물체 2개가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등대하고 교수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소설을 습작하거나 소설을 처음에 꼼꼼히 읽는 사람들이 좋아할 작품이죠. 이 짜임새를 잘 보여주죠. 플롯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물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인물들을 곳곳에서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다 어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물들인데 다 어디선가 다 등장을 해요.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어떤 소설도 보면 앞에서 거창하게 나왔다가 뒤에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거나. 근데 우리 이 소설은 이 대장편이잖아요. 대장편에서 인물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주 인물들은 한 10명? 많아야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촘촘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쳐버리면은 툭 뭐가 빠져버리면 다 버그러져 버리는 그 정도 밀도가 높아요. 구성의 밀도가 높습니다. 이 표현들도 그런데 이 습지 얘기, 안개 얘기 했죠? 맨 앞에 나오고 맨 뒤에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투도 그랬었죠? 습지에서, 늪지에서 결투와 그 바다, 증기선을 옆에 둔 그 외륜 바퀴에 휩쓸려 들어가잖아요. 그 결투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면들은
데이비드 린 감독의 영화를 보시면은, 40년 영화를 보시면은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하고 많이 달라요. 원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 비디하고 조하고 일찍 결혼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누나는 바로 죽은 걸로 나와요. 곡 뒤에 그리고 뭐 여러 장면들, 일테면은 이 헤비섬의 집에서 세티스 하우스죠. 거기가 세티스 하우스에서 우리 이 피비 미스 헤비섬을 마지막 만나는 것은 화상에서 구해줄 때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찾아가가지고 이런 것 속에 살 수 있겠냐 해가지고 다 걷어내고 이런 장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에스텔라고 만날 때 그런가? 아무튼 그런 좀 많이 다릅니다. 영화하고 차이를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도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쏠쏠합니다. 그 재미들이. 여기 안개 낀 습지, 등대와 교수대. 이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표현들, 이건 우리 핍의 인생 역정을 보여주는 공간적 백그라운드이기도 하면서 어떤 그 상징적인 그 백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개가 끼어 있다가 안개가 걷히고 하는 장면들이 서너 군데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습지에서 달리고요. 검은 물체 두 개가 보이고 하나는 등대인데 이건 선원들의 백기를 인도해주는 등대예요. 뭔가 돌아갈 곳 또는 비켜갈 곳이죠. 우리 등대의 그 상징성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수대가 있어요. 이 죽음의 상징이죠. 여기에 요 사이에 등대와 교수대 사이에 누가 나타납니까? 매그위치가 나타납니다. 네, 이 매그위치와 핍의 만남의 의미를 요 등대와 교수대 사이에 배치해 놓았다는 것도 대단하죠. 물론 이제 교회가 있고 교회 묘지가 있고 한데 요 습지를 중심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그 사람은 바로 이 교수대가 있는 쪽으로 절뚝거림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건 매그위치죠. 그리고 죽은 해적이 다시 살아나서는 교수대에서 내려와 돌아다니다가 다시 줄에 매달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이 있죠. 젊은 청년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그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세 나는 무서움에 다시 사로잡혀 쉬지 않고 집까지 곧장 달려갔다. 이 습지에서 또 결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매그위치와 컴피슨의 결투가 벌어지는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악당 신사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했지만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장발장이 딱 떠오르죠. 장발장이 바로 떠오르는데 그런 이유로 철저하게 이용당하잖아요. 컴피슨한테. 우리 더 나이가 젊은 놈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한 나머지 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삭제되거나 배제돼 버리죠. 그 둘의 대결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악당 신사에게 짓밟힌 한 영혼의 대결로 봐도 되죠. 그 매그위치의 내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내면의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게 진짜 신사가 보고 싶다는 것이지. 그걸 그 노난의 집에서 파이하고 브랜디하고 이 줄칼하고 가져다 준 이 피백에서 발견한 거죠. 그 아름다운 도덕적 심성에서 신사상의 핵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 기억이 끝까지 가는 거지. 이런 메타포들을 주목해서 읽어도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계속 그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 세계는 늪의 세계여서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가 밀물처럼 덮치고 있는 이 영국의 런던 근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우리 매그위치와 컴피슨의 그야말로 생사를 건 싸움이죠. 생사를 건 싸움에서 싸움을 통해서 영국의 이 타락한 신사에게 이 도전장을 던지는
불쌍한 영혼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불쌍한 영혼인 이 메그위치와의 그 대결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속 나오는데 저놈이 얼마나 악당인지 이제 아시겠소. 비굴하게 돌아가며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저 눈가를 보시오. 저놈은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을 때도 저랬더랬어. 다 저만 빠져나가죠. 온갖 뭐 위조술, 사기술 다 발휘합니다. 그야말로 양아치 중에 양아치예요. 근데 겉으로는 신사연하죠. 속물이자 악당이죠. 근데 그 속물이자 악당에게 넘어가서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불쌍한 영혼이 바로 메그위치였던 거죠. 메그위치의 꿈은 진짜 신사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겠지. 또 사우스 웨일즈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난 이른바 그 신사연 하는 작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 부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결이 바로 54장 끝날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기선 그 외륜 그 근처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 메그위치가 컴피슨을 밀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죠. 이건 하나의 또 다른 복수극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서서히 메그위치도 죽어갑니다. 악당 문제, 여기 악당 나옵니다. 이 악당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생양아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사연하는 생양아치,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양 있는 것처럼 하는 양아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인물형입니다.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아요. 이 17세기나 18세기, 17세기, 18세기 영국, 19세기, 18세기, 19세기 영국 소설들 보면은 이런 재밌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사파를 넣어서 책을 장정했던 것 같아요. 독자들을 끌기 위해서. 18세기를 대표하는 영국 작가가 크게 보면 3명이 있습니다. 19세기 말고 이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있죠. 로빈슨 크루소 쓴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일랜드 출신이긴 한데 영문학에 중요한 사람이죠. 네. 누구죠? 걸리버의 연기 쓴 사람이? 조나선 스위프트. 조나선 스위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세뮤얼 존슨이라는 이 파멜라라는 걸작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네요. 헨리 필딩이라는 톰 존스, 업둥이 톰 존스라는 중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 영문학 영국 소설 26편을 읽는 제 특강이 있어서 거기서 쭉 읽었었습니다. 물론 영문학은 더 멀리 가면 이제 14세기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영문학의 서사문학은. 사파 보니까 18세기 문학의 흐름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그 교회 묘지가 있는 곳에서 이제 우리는 메그위치라는 거 알아요. 메그위치가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늪지대 결투 장면입니다. 이게 의외로 그림들이 많아요. 이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파악했던 거죠. 이 두 제수의 늪지대 대결을. 그 다음에 요 세티스 하우스, 이것도 반어적이죠. 세티스가 우리 소설에 그대로 진술이 돼 있죠. 만족스럽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왔다 이러죠. 근데 너무너무 황폐한 집이죠. 이걸 황폐하게 만든 결정적인 새끼가 누구예요? 컴피슨. 그죠? 컴피슨하고 이 미스 해비샴의 이복 동생인가요? 이복 동생이 아서라는 친구하고 나오죠. 이 컴피션이 곳곳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폐하게 만든 자가 바로 그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속물에서 악당으로 나아간 신사들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성, 인간적 심성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지. 컴피스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런 엔티 히어로가 없으면 이 소설은 성립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황폐한 집 세티스 하우스는 이것도 반어적이죠. 그러니까 세티스 하우스의 그 묘사는 정확하게 미스 해비샴의 내문 풍경과 조응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 텅 빈 마당, 뭐 이런 양조장 이런 것도 그렇고 방 두 개의 방에 있죠. 뭐 두 개의 방 그 만찬 테이블이 그대로 놓여 있는 곳까지 생쥐와 막 벌레들이 들끓는 그런 방들, 거미줄이 쳐 있는 방들 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이 커튼들, 이 풍경이 바로 정확하게 미스 해비섬의 내면 풍경이죠.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티스 하우스에 대한 묘사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면 그게 정확하게 미스 해비섬의 내면적 감정들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그 지점을 읽어내면은 이건 이 소설의 작가 디킨스의 솜씨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방 역시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내면도 어떤 소통도 거부하죠. 오로지 미스 해비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복수의 정념뿐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 정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에스텔라가 선택됐던 거죠. 이 에스텔라가 미스 해비섬에게 오는 과정의 모든 연결고리는 누가 합니까? 어토니, 변호사 제거스가 하죠. 그건 어렵지 않게 또 알 수가 있죠. 이 제거스가 중요한 매개 인물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이제 안 할게요. 이게 초보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답답하고 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서. 그래서 우리 마샤 누스바움이라는 그 고전학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나쁜 감정들은 나쁜 냄새를 풍겨요. 이 나쁜 감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 기운들이 옆에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근데 좋은 감정이라고 합시다. 좋은 감정으로 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게 빛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전염이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겠죠. 냄새가 납니다.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 그렇습니다. 난로 불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불타는 것과 관련이 되죠. 그리고 훌륭했던 곳인데 훌륭했던 여성이었죠. 어느 순간에 사랑에 빠지면서 사기꾼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식별할 수 있는 방 안의 모든 물건은 먼지와 곰팡이를 덮여 있었으며 금세라도 무너지거나 부서져 내리고 말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부서지거나 무너져 내리고 말 것 같은. 이건 broken heart란 말 쓰잖아요. 내 가슴이 다 찢어졌어. 다 부서졌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랬던 그 복수의 화신으로서 정말 고통을 자기 스스로 다 감당하고 있던 미스 해비섬의 참여는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 핍을 통해서입니다. 핍과 만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계속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죠. 핍을 만나면서 참회에 이릅니다. 이 핍이 속물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미스 해비섬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동시에 미스 해비섬에게도 핍은 어떤 이런 폐쇄된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에피소드가 바로 불타 죽을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구원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빠뜨릴 수 없는. 그러니까 원한의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른바 저미널 씬이란 말 쓰는데, 저미널, 맹아, 싹, 맹아 이렇잖아요. 저미널 씬 그러는데 소설의 어떤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근데 뭐 출발점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핍의 여정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그 씨앗이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에스텔라를 보면서 첫눈에 반하죠. 근데 그 첫눈에 반한 에스텔라가 나에게 가한 것은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모욕감, 굴욕감,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입니다. 굴욕감, 마음의 상처, 모멸감, 불쾌감, 분노, 서글픔. 이걸 이 네이브란 이 카드 놀이 하면서 뭐 거짓 만들기 이런 카드 놀이 하면서 이 네이브를 뭐 잭이라 불렀다가 촌놈이라 그러고 쟤는 그냥 어디서 일하는 놈이고 저 손 좀 봐 이러면서 온갖 모멸적인 언사들을 퍼붓죠. 이때부터 우리 핍이 깊은 고민에 빠져들면서 아주 선언하는 말이 뭡니까? 신사가 될 때야. 신사가 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별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세티스 하우스에서 만나는 에스텔라, 별과의 조우죠. 이 별과의 조우가 이 소설 전체를 키우는 씨앗입니다. 이런 걸 서사학의 용어로 저미널 씬이라고 해요. 맹화적 장면, 맹화적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앞에 습지에서 도둑 만나고 이런 것도 맹화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전체 줄기에서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 서사의 서사라는 나무를, 위대한 유산이라는 나무를 형성하는데 씨앗이 되고 나머지들은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이죠. 여기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내가 눈 밖에나 혐오스러운 개라도 되는 것처럼 멸시하는 태도였다.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지만 이건 에스텔라의 성정이 아니라 이렇게 훈육된 거죠. 그런 훈육된 이 태도가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어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교육이 돼요.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마사 노스바움이라는 사람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은 고전을 공부하고 법대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로스쿨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회 지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일수록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마사 노스바움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디킨스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감정들과 간접적으로는 만나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누구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집의 엘리트라는 자들이 소설 한 권 읽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 한 편 읽을 능력도 없고 시 한 편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감정적 토양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는 것은 온갖 마키아벨리즘밖에 없죠. 내 탐욕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수많은 인간의 감정들이 어떻게 이 인간의 변화를 몰고 오는가 이거 봐야 되는데 그건 모른다는 거지. 이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모멸감이죠. 이 모멸감을 넘어서기 위해서 핍이 선택하는 것은 신사가 될 거야 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우연이죠. 자, 됐죠? 저미널 씬. 그 쓰라린 감정을 개처럼 취급받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건 아마 하느님만이 아실 것이다. 이런 서글픔 등 이런 감정들을 느낀 나머지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장면이죠. 이 장면도 여러 차례 반복 변주되면서 기술됩니다. 그러곤 양조장으로 통하는 작은 길의 출입문 한쪽 뒤로 숨어 들어가서 팔을 담벼락에 대고 이마를 댄 뒤 울기 시작했다. 나는 담벼락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심하게 집어뜯으며 울었다. 비참한 심정이 너무나 사무치고 형언할 수 없는 상처가 너무나 쓰라려서 뭔가 중화작용이 나한테 필요했던 것이다. 눈물이라는 이 중화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울기라는 이 장면이 이 소설 전체를 키우는 싹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신사가 되고 싶다.
이건 비디하고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야 에스텔라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환상을 현실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환상은 아득한 헛것이라는 게 밝혀지긴 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말 문제가 있습니다. 결말을 둘러싼 논쟁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아무튼 신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멸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모멸감을 넘어서 이제 그 자기가 꿈으로 품어하는 별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이건 실패해야 근대소설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만나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걸 두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핍은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왜 이런 노릇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 착한 자신의 튼실한 동료였던 동지이자 벗이었던 조 가절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배은망덕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게 또 자책감의 근원이 돼요. 그러면서 조 가절이가 런던 찾아오고 하는 것도 못 견뎌하죠. 그게 여기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닌 모양이네요. 저는 이 핍의 얘기를 읽으면서 제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촌스러운 촌사람인 게 촌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촌부 둘이서 둘 다 부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죽였다고 막 김치 싸들고 쌀 싸들고 올고 오면 그게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걸 마중 가면 그게 왜 이렇게 창피했는지. 죽을 죄를 졌죠. 근데 그 젊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이 위대한 유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자기 기만이에요.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죠. 속물의 핵심이 자기 기만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살았다고요? 한 집에 살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화 과정에서 부모들은 남고 또는 자매들은 남고 또 다른 길을 가고 어떤 한 놈을 어떻게든 키워보겠다 하는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저 한 놈 잘 키우자. 그래서 누이들 둘 희생하고 저 한 놈만 키우면 돼. 무슨 영광 보겠다고. 근데 그 한 놈이 걸어간 길은 대부분 핍의 길이었어요. 이 배은망덕의 길이었죠. 핍은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와서 진실한 인간을 발견하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신사가 되고 싶어. 나는 지금 이대로 조금도 행복하지 않아. 비디에게 얘기하죠. 나는 내 직업과 내 생활이 혐오스러워. 도제 계약을 맺잖아요. 이게 다 싫은 거예요, 이제. 도제 계약을 맺은 일에 나는 그 어느 것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이게 너 왜 그래? 지금 이대로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디가 핍에게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야멸차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디가 놀랄 수밖에 없죠. 너는 네가 잘하면서 충분히 우리는 이 생활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 깊은 마음도 몰라주는 거지. 오로지 에스텔라한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신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아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지 못하는 한 나는 결코 편안하게 살지 못할 것이고 또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는 걸 말이야. 알았니 비디? 나에게 오직 비참한 삶밖에 없을 거야. 내가 신사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수많은 빅토리아 시대의 이른바 이 졸부들의 꿈이었겠죠. 또는 촌에 사는 사람들의 환상이었겠죠. 환상에 빅토리아 시대 환상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
그 물질적인 현실이 사람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고 갔던 거죠. 우리의 도시화, 근대화, 급격한 도시, 압축 고도 성장의 과정에 우리들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굳이 연구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한국 소설들, 뭐 구체적인 작품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문열이나 뭐 이청준이나 이런 사람들 작품들 읽으면 이게 다 직간접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청준의 눈길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출발하면서 계속 배은망덕의 느낌에 시달려요. 자책감에 시달리죠. 시달리면서 이 자책감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속물신사의 수렁으로 빠져들죠. 빠져들어갑니다. 자, 요게 우리 그 미스 헤비섬의 방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 공간은 정확하게 미스 헤비섬의 내면 또는 감정적 풍경과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미널 씬의 장면이죠. 우리 애원하는데 앵돌아진 것도 아니죠. 많이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맥주잔하고 개밥 주는 것처럼 주고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도달하는 게 속물신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애들하고 어울리고요. 이리저리 뭐 숲속의 방울새 뭐 이런 모임을 갖고 이런 또 낭비벽에 사로잡혀서 못 태어나오죠.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허버트하고 둘이 우리 빚 목록 쭉 적어보고 거기에 여유를 두자 해가지고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 속물신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는 어느 틈에 나의 사치스러운 낭비벽과 허버트의 후원자 같은 건방진 태도, 내가 마치 허버트를 후원하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허버트를 진심으로 후원하죠. 이것도 이제 이 속물신사에서 빠져나오는 사다리 중에 하나죠. 내 훌륭한 장래를 자랑하는 경향을 들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는 놀라워요. 이런 게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이, 한국의 남성들이 지나온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내가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기도 전에 말이다. 이런 사정은 모두 마찬가지였지만 드러물의 경우 특히 더 심했다. 이 벤틀리 드러물이라는 이 친구는 준남작직이 이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껍데기 그 귀족주의에 자신을 기대고 있는 속물 중의 속물입니다. 이 속물이 에스텔라하고 결혼하면서 에스텔라를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죠. 인색하고 의심에 찬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그의 성향은 생선 요리를 다 먹기도 전에 그에게서 끄집어내져서 한껏 발현되고 있었다. 그가 누구냐면은 제거스예요. 제거스가 이 속물 구성들을 다 끌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속물 구성들을 다 끌어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조금씩은 속물 구성들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속물 구성이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곳이 조가 런던에 방문했을 때. 유명한 에피소드죠. 좀 꽤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잠깐 뽑았는데 내가 어떤 감정으로 조의 방문을 기다렸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기쁜 감정이 아니었다. 참으로 수많은 점에서 그의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감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큰 심리적 동요와 일종의 분노 어린 창피함, 그리고 내 신분과 맞지 않는다는 날카로운 느낌으로 나는 그의 방문을 생각했다. 만약 돈이라도 줘서 그를 못 오게 할 수 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떠올랐네요. 이문구의 걸작 중에 하나죠. 관촌수필에 보면은 공산토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석공이 나오죠. 석공. 모든 일을 돌봐주고 했던 아주 착한 석공이 나오죠. 성실한 석공. 그리고
엄했던 아버지가 석공의 결혼식 날 춤을 추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기러기가 달빛을 물고 날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근데 석공이 나중에 뭐 딸인가 아들 문제 때문에 서울로 아파서 올라오죠. 아파서 올라왔을 때 화자인 나의 태도 보세요. 그죠? 딱 떠오르죠.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게 서울에 와서 좀 출세한 자들이 시골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보이는 태도의 전형적인. 이게 이제 그 배은망덕이기도 그 자책감에 시달리죠. 시달리면서도 이런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든 위조 지폐를 진짜 지폐라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빚더미 위에서 타락한 신사의 길로 나아가는 장면들. 그리고 이건 바로 악당 신사 컴피스인가 그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열어진 거지. 근데 악당 신사로 가기 직전에 그나마 매그위치가 나타나고, 그러죠? 이런 사건들이 우리 피백에 찾아오면서 악당으로까지 추락하진 않습니다. 이제 매그위치가 40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매그위치를 마지못해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이 매그위치의 그 온화하고 진심 어린 표정과 말에 서서히 스며들기, 요즘 말로 스며들면서 이 매그위치 진심을 이해하죠. 이해하면서 이제 이 속물 악당으로 더 깊은 악당으로 추락하지 않고 속물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길을 마련하는 거지. 이게 허버트 후원, 이 매그위치의 그 등장, 그리고 미스 해비션과의 관계, 조 가저리 등등이 이 통과 의례의 과정에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우연한 행운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지. 우리 앞에서 Great Expectations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잠정적으로 위대한 유산도 좋고 막대한 유산도 좋다. 근데 막대한 유산은 가장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니면은 커다란 기대라고 해도 좋고, 또 제 식으로 막연한 기대. 이거 일종의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이 희망 고문은 이중적으로 와닿죠. 하나는 이 유산이 언제까지 나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인가. 이 불안이죠. 자기는 누군지 몰라요. 유산 상속자가 누군지. 매그위치의 등장 전까지는 몰랐죠. 그 전까지는 미스 해비섬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렇죠. 이게 이제 트릭이죠. 트릭. 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트릭이에요. 나중에 가서 몰랐지롱 하려고 이제 계속 감춰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짠 하고 매그위치가 나타나죠. 근데 내 유산 상속자가 저런 놈이었다니. 처음에는 혐오와 두려움, 공포에 시달리죠. 그러다가 매그위치의 진심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아니구나. 자신들의 환상이 사라지죠. 깨집니다. 이게 첫 번째 희망 고문이었고, 두 번째 희망 고문은 에스텔라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였죠. 사랑의 문제였는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죠. 사랑의 문제였는데,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뭡니까? 이 비디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봤더니 비디는 조하고 결혼해버렸고, 결혼할 찰나고, 그래서 들러리가 되죠.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에서 에스텔라하고 좋은 친구가 되자 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환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데 그 환상을 버티게 해준 게 앞에서 봤던 자기 기만의 연속이었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이 소설의 서사 과정의 핵심적인 그 줄기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이 우연한 행운이 진짜 이게 우연이었는데 내가 이걸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걸로, 당연히 주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자각의 지점이 이릅니다. 제가 이 문장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키운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수많은 우연적 계기들, 우연적 만남들, 가족을 포함해서 수많은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잘났든 몰랐든 못났든 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죠? 정의란 무엇인가 쓴 사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말고 마이클 샌들의 주목할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공정하다는 착각에 그게 원 제목이 The Tyranny of Meritocracy가 그래요.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가 성과주의, 능력주의죠. 능력주의의 독재, 능력주의의 전제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내가 지금 뭐 이른바 뭐 훌륭한 대학 나와서 어쩌지 뭐 하고 있는 것, 지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수많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여기 와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능력에 의해서 여기 이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희생이든 뭐 지원이든 뭐 도움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느 내가 집을 한 채 샀는데 부자가 됐다. 그 집값이 올라서 그 사회적 비용이 다 투입되잖아요, 거기에. 전철이든 도로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그 집값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 마치 자신의 뛰어난 정보력, 뭐 이런 나의 그 예지력 이런 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그 능력 중심주로 가는 순간에 그 사회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능력주의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위기화됩니다. 어떤 이 카르텔화되고 위기화돼요. 우리가 뭐 지연, 학연 또 뭐였죠? 혈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에 가장 강력한 게 학연이에요, 학연. 이 학벌 체제의 카르텔은 무지막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능력주의를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너 A 대학 들어갔으니 너는 훌륭해. 나는 B 대학 들었으니까 우리 삼류니까 삼류처럼 할게. 이게 당연히 내면화돼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게 바로 능력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능력주의 독재에 순응해 버리는 거죠. 능력주의 독재에 아무런 비판 없이 복종해 버리는 겁니다. 이 수많은 그 우연히 빚어낸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란 수많은 타자들과의 네트워크의 산물인데 마치 이게 내 능력인 것처럼 행운이 내 능력인 것처럼 아니죠. 여기 포르추는 행운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 이 어원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재산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기도 해요. 행운처럼. 근데 행운은 언제든지 돌아서기도 하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죠. 너는 내가 운이 좋다고 말했어. 내 신분의 상승을 위해 나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즉, 내 신분이 상승한 것은 오직 행운의 여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운이 아주 좋은 셈이지. 하지만 내가 에스텔러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게 허버트하고 얘기하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중략 부분은 작은 글씨로 허버트가 하는 말이죠. 네가 에스텔러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었니? 라고 하는 그 허버트의 말입니다. 그럴 때면 에스텔러를 생각할 때면 그럴 때면 말이야, 내 다정한 허버트,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얼마나 불확실한 존재인가. 그리고 수많은 우연의 영향을 얼마나 받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이 절실하게 느끼게 돼. 여기서부터 핍이 사상의 전환이랄까요? 이런 게 분명하게 와요. 한 반쯤 지나는 지점이죠. 1권 마지막 장입니다. 30장에 이르러서 이런 자각에 서서 이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가? 나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남에게 의존하는 얼마나 불확실한 존재인가? 그리고 수많은 우연의 영향을 얼마나 받기 쉬운 존재인가? 이건 요즘 구글링 하다 보면은 위대한 작가들의 명문장들을 인용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디킨스 문장 중에서 이게 압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제 사상과 관련돼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참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고 내 감정 상태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나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정치가 하나 때문에 내 생각의 토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신체 리듬이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안 피던 담배를 막 피기 시작하고 이 반주처럼 마시는 술을 매일 포금하게 되고 우연이죠. 이 수많은 이런 그 우연적인 관계들이 우리의 삶의 풍경들을 얼마나 다르게 하는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볼 거예요, 시험. 이 문장을 현대 철학의 주체론과 연결지어서 논술하라. 이런 문제가 아마 프랑스 이런 데 시험에, 대학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랬듯이 나도 금지된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말하겠는데 내 장래의 모든 상속 가능성은 뭐예요? 아직도 몰라요. 누군지. 상속 가능성은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변함없는 마음의 전적으로 달려있어. 얼마나 불확실해요. 그죠? 그런데 상속받을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작 아주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야.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야. 제가 막연한 기대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가 피입의 생각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신사가 되면은 에스텔라하고 사랑할 수 있겠지. 막연하죠. 그죠? 제거스가 찾아와서 어떤 인생 역전의 순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마저도 끝까지 막연하지. 근데 막연했던 게 풀리는 순간은 내가 지금 밑바닥에 지금 이르러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얼마나 불분명하고 불만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야. 이 자각은 중요한 장면이죠. 이 우연성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이건 막연한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루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그동안 줄곧 내 마음을 다소간, 물론 언제부터는 특히 더 많이 사로잡아왔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가장 진실한 친구에게 자신을 오랫동안 사로잡아왔던 자신의 이 불안들이죠. 이 불안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지. 나는 얼마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하나죠. 얼마나 막연한 두 가지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두 가지 기대가 뭐라고? 하나는 유산, 하나는 사랑. 이 얼마나 불안한가. 얼마나 우연적인 요소에 내가 모든 걸 걸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나는 얼마나 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해 가고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거지. 이런 기점으로 해서 서서 이제 상승 곡선을 빠져나오는 곡선이죠. 그걸 긋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뉴게이트 감옥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그 화려한 빅토리아 시대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사회적 사회 문제, 범죄 문제 이런 문제들은 따로 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살짝 그 똥겨 드리고만 가겠습니다. 메그이치 곁에서 이게 중요한 장면이죠. 이제 메그이치를 처음에는 어떤 감정으로 대했다 그랬죠? 뭔가 혐오스럽고, 뭔가 두렵고, 공포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유산을 상속해 준 사람인가? 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죄수의 돈을 받았다는 얘기, 여러 감정들이 오가죠. 근데 이 사람의 진심을 알아채고, 그리고 컴피슨과의 관계를 알아채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꿈꾸는 신사상이야말로 내가 찾아가야 할 모습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메그이치와 핍의 후반부, 이 만남의 장면은 이 소설의 어떤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메그이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이제 거기 깊은 병을 앓고 있죠. 상처를 입고 이제 그 탈출에 실패한 후에 외륜에 감겨서
콘피스하고 싸우다가 콘피스는 밀어놓고 자기도 다쳤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난 다음일 겁니다. 병이 깊어지니까 병실에 와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있을 자리는 바로 그곳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 대한 나의 모든 혐오감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으며 내 손을 꼭 쥐고 있는 쫓기고 부상당하고 족쇄에 묶인 이 사람에게서 나는 오직 내 은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와 관대함의 감정을 기나긴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간직해온 그런 사람의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감정의 정화 단계지. 정화 단계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그 습지에서 만났을 때 그 우락부락했던 그 인상을 여기까지 끌고 왔었지. 근데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내면을 만나면서 이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저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감정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거 한 인간의 발견의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그에게서 나는 오직 조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던 나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인간의 모습만을 발견했던 것이다. 어떤 낙인 찍기에 우리가 다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죄수로 낙인 찍어 왔지만은 이건 사회가 이런 죄수를 만들어 왔던 것이지. 죄수의 저 깊은 심정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레미제라블이 계속 겹쳐요. 계속 겹칩니다. 쓰여진 것도 비슷하네요. 빅토르 위고가 1799년생이라고 그랬죠?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찰스 디킨스가 1812년생인데 빅토르 위고가 이걸 쓴 게 1860년, 요무렵 맞을 겁니다. 이게 1861년에 연재되거든요. 위대한 유산이 All the Year Round라는 이 주간지에 연재가 되는데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이거 빅토르 위고의 1850년 요 무렵인가요? 상당한 상공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십시오. 62년?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거의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에 나온 작품인데 이렇게 그 프랑스 사회나 영국 사회나 이런 사회 하층민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수많은 불황아들. 우리 레미제라블에서 팡틴 한번 보세요. 코제트의 엄마. 그 착했던 그 여성이 이 금발머리에 하얀 이빨을 자랑하던 그 여성이 대학생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매춘버가 되고 이빨 빼앗기고 하는 장면들을 보세요. 그 장면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낳은 범죄의 희생자들이에요. 사회적 범죄의 희생자들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의 풍경이 있었다는 것이지. 진실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비 이 과정으로 가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걸 조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라는 거예요. 조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거겠지. 그리고 죽어요, 이제. 죽는 장면입니다. 다음 순간 나는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읽어왔던 것을 기억하며, 성경이죠. 보면은 우리 맥위치가 그 작은 성경, 걸쇠가 달린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허버트에게 맹세하게 하잖아요. 그 성경을 같이 읽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본래적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그 사랑이 깊이 깔려 있는 거죠. 여기 이건 성경입니다.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던 두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바리새인 있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잘난 척하는 새끼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세리는 남을 착취했던 자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항변을 해요. 근데 우리 이 세리는 죄인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굴 높이 평가하겠어요? 세리를 훨씬 높이 평가하지. 잘난 척하고 폼 잡는 애보다
자기의 잘못을 아는 이 세리가 훨씬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침대 곁에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로 다음 구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인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휘황찬란한 빅토리아 시대 불빛 아래 살아가면서 저 어둠에 물든 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가슴 저 깊은 곳에는 이런 관대함의 감정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치 곁에서. 자, 열병입니다. 그 다음, 이게 통과 의례의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열병을 앓죠. 이게 우리 메구이치가 죽고 난 다음이죠. 메구이치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죽을 병에 듭니다. 병이 듭니다. 여기 누군가 계속해서 자기가 열병을 앓으면서 비몽사몽간에 헛것이 보이고 그러죠. 근데 변함없이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그 신학적으로 풀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비몽사몽간에 환각적인 상태죠. 환각 상태와 비슷하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순간에 뭔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나중에 봤더니 누구예요? 조예요, 조. 근데 조는 예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뭐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요. 좀 우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는 온갖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건 우리 바보 현자 이 맥락에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조가 나타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 시중을 들어주고 다 깨어날 때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부활하는 거죠. 이제 재생 또는 부활의 순간입니다. 여기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떠나려고 하죠. 이 장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통과 의례를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핍이 속물에서 진실한 인간으로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진실하고 위엄을 갖춘, 뒤에 나옵니다만은 진실하고 위엄을 갖춘 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회개합니다. 재밌죠? 이 누가복음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탕자의 모티프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강의에서 다 얘기하려니까 이게 압축하다 보니까 자꾸 좀 건너뛰게 되는데 촘촘히 얘기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좋은 소설들은 할 얘기가 많아요. 이 계속 비몽사몽간에 뭔가 스쳐 들어가는 온갖 환각들이 오가는데도 변함없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었으니 그게 조였던 거예요. 그러자 기회에 익은 그 다정하고 구수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렇다네, 이복의 친구. 오, 조, 매부는 제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군요. 정말 환한 얼굴로 저를 봐주세요. 조. 나 좀 책찍질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제 배은망덕판을 꾸짖어 주세요. 제발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지 말아주세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는 실제로 내가 자기가 알아보았다는 기쁨에 베개를 베고 내 옆에 누워 팔로 내 목을 감싸며 나를 꼭 안아줬던 것이다. 여복의 다정한 내 옛 친구 핍. 조는 말했다. 자네와 난 언제나 다정한 친구였지. 이제 내가 건강해져서 마차를 타고 바람을 쐴 수 있을 만큼 되면 그 얼마나 신나겠니. 그렇게 말한 뒤 조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눈물을 닦으며 서 있었다. 몸이 극도로 허약한 상태였으므로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갈 수 없었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운 채 참회의 목소리입니다. 참회의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오 하느님, 그를 축복하소서. 오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다운 이 고결한 사람을 축복하소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A gentle Christian
맨입니다. 여길 찾아오는 과정이었어요. 여길 찾아오는. 그러니까 컴피슨을 거쳐서 악당 신사였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속물 신사를 거쳐서 그 나락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분리된 젠틀이죠. 크리스천에서 분리된 젠틀 크리스천 맨을 찾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정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허버트를 따라서 카이로요? 카이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어쩌고 하고 후일담이 11년 후일담이 나오죠. 그게 사실 없어도 돼요. 11년 후에 후일담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또 있어도 또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귀향 방랑의 끝에 와서 귀향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이 부분 잠깐 볼까요? 58장 412쪽입니다. 이 보면은 아까 탕자의 귀향 모티프, 돌아온 탕자의 모티프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다 관용과 인내로 다 얘를 위선자를 다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오만과 허위가 내 뒤로 점점 몰려가는 느낌들입니다. 이게 다 이제 부활의 장면들이죠. 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왜냐하면 나는 이 귀향으로 인해 413쪽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큰 것이어서 마치 먼 여행에서 맨발로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 방랑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가 왜 돌아온 탕아 모티프를 떠올렸는지 여기서 확인이 되죠. 이 문장에서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 막연한 기대에 휘둘려서 이 속물의 수렁으로 빠졌다가 몇 개의 단계를 허버트와 미스 해비섬과 맥위치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조를 만나는 거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영문학 디킨스 학계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촌으로의 귀향 문제는 너무나 게으른 결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건 그 인간다운 삶으로의 귀향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습지가 있는 고향, 습지가 안개가 뿌옇고 범죄가 웅성거리는 범죄자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리고 대포 소리가 탈옥을 알리는 대포 소리가 웅웅거리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이 깃드는 곳으로서의 고향으로 본다면은 이 문명에 대한 어떤 그 경고로도 확대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저 속물의 나락에서 인간들은 구원 불가능한 시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저 조와 비디가 함께 사는 곳, 그곳에야말로 정말 젠틀한 삶이 있다는 거죠. 신시어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이 문명사회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이런 해석들은 해석자의 그 관점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읽되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관점을 하나 딱 놓고 봐야겠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참조하면서 이제 방랑의 끝에 이렇게 귀환하면서 끝납니다. 이 죄가 마지막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란이 많답니다. 이게 디킨스 자신이 주관으로 있던 All the Year Round라는 1년 내내라는 이름의 주간지에 연재됐다고 그랬죠. 연재돼서 이렇게 1장, 2장 쭉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분량. 보니까 1년 채 못되게 연재했던 것 같은데 1년이 54주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 2장씩도 하고 그랬나요? 이게 짧은 장들이 있죠. 짧은 장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2-3장씩도 함께 했던 것 같은데 그 연재본에는 피비, 에스텔라를 런던 어디에 잠깐 만나고 그냥 헤어지는 걸로 끝난대요. 근데 이게 정말 소설적 결론이라고 이제 버너드 쇼, 유명한 아일랜드 출신의 비평가 있죠. 버너드 쇼가 얘기하면서 이른바
뭐랄까 연재본 결론과 단행본 결론을 둘러싼 대논쟁이 디킨스 학계에서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버너드 쇼의 얘기에서는 너무 게으른 결론이고 모든 소설의 결론을 그 결혼 재단 앞에서 끝내는 이 얄팍한 이 결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줄이었다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 논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인규 교수가 쓴 이 결론재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위대한 유산 결론, 결론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그 재론이라는 논문을 해서 아주 흥미롭게 참조했습니다. 예,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도 잘 봐야 되는데 에스텔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11년 후잖아요. 지금 결혼 생활도 다 부서져 버렸죠. 이 벤틀리 드러물은 죽었어요. 말 타다 죽었나 어쨌다 죽었나. 근데 다 삶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컨대 좀 더 나은 모양으로 휘어지고 부서졌다고 생각해. 우리는 다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는 시련을 통해서 뭔가 배웠다는 거죠. 이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정심과 너그러움을 베풀어줘. 이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감정이라는 거겠죠. 사실 감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친구라고 나에게 말하죠. 그래, 우린 친구야. 그러면서 그리고 서로 헤어져서도 계속 친구로 남아 있을 거야. 자, 마지막 보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폐허의 장소에서 걸어나갔다. 이 폐허에 계속 머물 수가 없죠. 세트 사우스입니다. 오래전 내가 대장간을 처음 떠났을 때 막 아침 안개 나오잖아요. 또 안개가 거쳤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저녁 안개가 그 순간 대지 위에서 거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밑으로 넓게 펼쳐져 나타난 고요한 달빛 속의 그 모든 풍경 속에서 나는 그녀와의 또 다른 이별의 그림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 다시는 이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친구로 남자 그랬죠.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킨스가 자신이 생전에 이 단행본을 여러 번 교정하고 수정하고 했음에도 이거 바꾸지 않았대요. 그대로 갔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비평가가 이 연재본 결론이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고 20세기 들어서 버너드 쇼가 이걸 결론 둘러싸고 논쟁을 촉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몫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우리는 이 버전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연재본을 읽겠습니까? 근데 번역본에 따라서 연재본을 부록으로 실어놓기도 한대요. 자, 얼추 됐죠? 이렇게 우리 고아 핍의 진사를 향한 길은 조에게 귀환함으로써 고향으로 귀환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건 환상처럼 펼쳐져 있었던 사랑을 향한 방법으로서의 젠틀맨의 이상이 결국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조에게 깃들어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잘해. 이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런지도 모르죠. 이건 이제 마지막 부록처럼 달아놨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게 깨어났어요. 이제 우리 핍이 깨어나니까 이제 쓰는 장면인데 이 유머를 음미하시라고 제가 페이지를 박혀놨습니다. 2권 389페이지 보면은 비디한테 글자 배워서 막 쓰는 장면들을 한 페이지 넘게 정말 흥미롭게 기술해 왔습니다. 그 유머러스한 문장의 맛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읽으실 때. 그리고 여기 우리 조 가저리의 그 진실한 위엄 보세요. 여기 소박하고 진실한 위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소박하고 진실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그 매그위치죠. 매그위치에게 당신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지. 뒤에 붙이죠.
내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파일을 갖다 주면서 마누라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 제가 기억해야 할 문장으로 이것도 뽑습니다. 이게 안 잊혀요, 이상하게. 성경 말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랍니다. 이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진실이 아닌 자는 지옥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PB 막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세티스하우스 갔다 왔다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털어놓죠. 가저리한테 매부 잘못했어요. 어찌하지 하니까. 내가 만약 똑바른 길로 가는 벌로 비범하게 될 수 없다면 삐뚤어진 길을 가는 걸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거라. 핍. 그리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거라. 이건 잘 살다가는 게 진실하게 살다가 소박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우리 마지막 맞이해야 할 죽음과 행복하게 만나자. 야, 요즘 말로 죽이죠? 애들 말로? 아닌가요? 우리 그리고 조가저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 사람입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이 형입니다. 뭔가 좀 무지해 보이고요. 우악스러워 보이지만은 이 조와 핍의 관계, 여러 관계를 통해 보면은 딱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문구의 관촌수필의 공산토월의 석공의 딱 모습입니다. 그죠?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훨씬 가볍게 해줄 책들입니다. 골동품 3종이 있고요. 데이브 커퍼필드는 꼭 보셔야 되고요. 영화도 재밌습니다. 여기 이 민음사에서 이게 특별 컬렉션을 만들어 놨어요. 이 시공사인가요? 여기 이 피기 클럽 여행기라고요? 이렇게 해놨죠? 피기 클럽 페이퍼스. 이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 이야기. 이건 여러 버전들이 있으니까 디킨스 선생하고 좀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집의 풍경이 달라질 겁니다. 그 영화들, 요게 데이비드 린 감독의 46년 영화인데 이게 아주 잘 만든 영화죠. 물론 원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드 타임스, 어려운 시절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석탄 생산하는 그 소도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틀 도릿은 이 채무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가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가를 보여주는 4권짜리 소설인데 이 BBC 드라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게 미니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작가가 바로 엘리자베스 게스켈입니다. 우리는 그 제인 오스틴이나 브론테 자매나 조지 엘리엇은 일단 알아요, 우리가 이제. 근데 엘리자베스 게스킬은 잘 모릅니다. 디킨스하고 아주 각별했다 그러는데 이런저런 그 문학 활동에서 이 사람의 이 고딕 이야기, 고딕 소설 쓴 사람입니다. 고딕 소설 아시죠? 뭔가 무시무시한 소설, 공포, 스릴러 이런 것입니다. 그 원형 같은 게 1818년에 나온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박사예요.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 프랑켄슈타인 있죠? 이게 원제목이 근대의 프로메테우스거든요. 여기 이 위대한 유산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프랑켄슈타인에게 쫓기는,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죠.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만든 사람 이름이니까 자기가 만든 괴물에게 쫓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환상이 만든 괴물에게 자기가 뭔가 쫓기는 거죠. 아무튼 그런 그 고딕의 한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고딕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이 여성 작가들이 고딕 소설을 잘 써요. 무서운 소설들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설 좋지만은 요 소설, 북과 남, 영화로도 아주 미니 시리즈 좋습니다. 이 미니 시리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남과 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설도 옛날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남과 북이라 번역이 됐고 최근에 문학동네 번역으로는 북과 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시 농촌과 남부, 영국 농촌과 도시의 만남, 또 사랑 문제, 자본가의 문제를 정말 뛰어나게 잘 쓴 작품입니다. 너무 아까워요, 이 소설은. 북과 남은. 그래서 19세기
연문학사를 빛낸 여성 작가에 저는 이 게스켄이 꼭 들어가 있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과 남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십사. 제가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애원하지 않잖아요. 읽지 않아도 된다. 뭐 강의 내용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길어졌습니다. 이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2시간 남짓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